또 책 하기 앞서서 요즘에 병원에서 과원장이나 병원 입원한다고 내려앉았어요. 파라티브 쏘고 왔고, 그다음에 코로나에 PT를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PT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EKG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라티브 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백신이 좀 적어봤어요. 동맥경화성 심리하는 거, 네 가지가 하는 사람 다 포함이 돼요. 동맥경화성으로 화성인의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 이런 자들은 손을 확인을 해요. 65세 이상 고령이라든가 오해라 아니면 흡연하시는 모질증, 주사염, 그다음에 이제 신진환 환자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한데 가벼운 일시적 뇌졸중 증세, 내가 우리가 TIA라고 그러는데 가벼운 일시적 뇌졸중 증세가 계속 반복되다가 뇌졸중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증세가 있는 분들도 파라티드 손으로 해서 이제 파라티드 아테리에 혹시나 동맥경화라든가 혈전이 생길 만한 그런 너드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파라티드 손으로 보는 거는 이제 인터넷 파라티드 아테리, 토목 파라티드 아테리, 스턴 파라티드 아테리, 파라티드 아테리의 형태를 봐주고요. 그리고 도플러 초음파, 도플러 손으로 봐서 이제 혈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등동맥 협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동맥 대중膜 두께를 측정을 해서 동맥 변화감이 있는지 변화감 측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맥경화가 그러니까 이제 파라티드 IMT가 뇌졸중과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과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서 둘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추상동맥경화증이라는 게 이제 고질증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이건 정상적인 혈관 벽두께를 말하는 거면 점점 진행을 하면서 인티마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고 이 두께가 1cm 이상이 가면 이제 동맥경화가 있다고 하고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혈관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거 측정하는 방법은 동맥 조근수를 할 수도 있고 혈관 내 초음파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침습적인 시술이죠. 혈관에다가 관을 씹어가지고 밖에서 직접 관찰하는 동맥 조근술이나 여기 관 심어서 그 안에서 초음파를 보는 혈관 초음파 같은 경우는 혈관을 뚫어서 봐야 되죠. 근데 비모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동맥에다가 초음파 대기만 하면 이런 IMT를 측정할 수 있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동맥경화도라든가 뇌경색 위험들을 측정할 수가 있고 IMT가 1mm 이상이면 동맥경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은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화상통증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혈압이나 당뇨가 있을 분들은 꼭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램 같은 혈전 통제제를 꼭 드시면 좋습니다. 또 우리 병원에 있는 이제 코로나19 심혈관 질환 조기 진단 분석인데요. 이거는 되게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해요. 복잡해서 나도 이해를 잘 못하고 그걸 설명해 드리기 좀 힘들어요. 그런데 혈류 속도, 그 다음에 파형 이런 거를 같이 계산을 해서 우리 이제 관상동맥, 우리 심장을 먹여다니는 큰 동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좌측 관상동맥하고 우측 관상동맥. 분지가 여러 개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 관상동맥을 협착 정도를 진단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아까 그거는 이제 경동맥을 보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뇌 동맥이라든가 전신 동맥의 경화가 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관상동맥의 경화도라든가 협착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하는 그 신뢰도를 보면 우리가 실제로 동맥을 끌고 들어가서 안에 실제로 관찰한 그 뇌경색, 신경경색 환자들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불안정 협심증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의 진단율과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들어가서 관을 끌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거에 한 87%의 정확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슴 통증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검사를 하면 신경경색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안전이 걸린 협심증이라든가 불안정 협심증 같은 경우에 이거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적어도 한 50세 이상이거나 혈압을 가지고 있다거나 당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검사를 통해서 관상근육 질환이 현재 생겨져 있는지, 그리고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방법도 쉽고 비침습적이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한 기계예요. 그래서 맥파를 이용해가지고 비침습적으로 10분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심장 관상동맥이 막혀있는지 좁아졌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 전에는 이제 심혈관 조영술을 했을 때 심혈관 조영술 같은 경우는 뚫어서 검사하는 것만 해도 한 60만 원 나거든요. 거기 비하면 엄청 싸죠. 우리의 경우에서 한 8만 원 합니다. 서울에서는 한 15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안내하기도 되게 좋습니다. 이건 신초음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잘라보지 않아도 밖에서 신장 형태라든가 근육이 두꺼워진 형태라든가 이런 편막들 이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신장 형태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자신실 식격도 측정할 수 있고 자신실격도 측정을 해서 자신실 비대가 있는지, 그리고 수축 이완기 기능을 수치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하고 난 다음에 자신실 두께라든가 자신실 길장, 수축이 기능, 이완기 기능 이런 변화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심부전이 있는 분이라든가 고혈압이 있어서 신장벽이 두꺼워지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 전후를 쉽게 비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장 능력 판단 툴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침습적인 기구들이 우리 병원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이 있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모실증이 있다거나 이전에 뇌경색이라든가 가족염증 뇌경색이 있었던 분들, 또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꼭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환자들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수업입니다. H5를 제기로는 여기는 세 가지 약자가 나왔습니다. 항균제, 클레스로마이신하고 항생제 2가지하고 PPR 2가지, 여기 세 가지를 병용해서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 치료하고 저는 보통 10일 치료를 하는데 치료율은 한 6% 정도 차이납니다. 그 책에는 치료율이 90%라고 적혀 있는데 90% 아니고요. 1차 치료로 우리가 이제 치료율이 7%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제요법으로 67% 치료가 되는데, 상제요법 6이라고, 상제요법 7이라고, 상제요법 10이라고는 한 6%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11약을 쓰면 70% 정도 넘어가죠. 근데 이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30% 정도는
치료가 안 되느냐? 4차 치료, 아니, 2차 치료가 있습니다. 4가지 약을 써서, 2주 정도 치료하는 2차 치료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한 3%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3차 치료로 넘어가긴 하는데, 2차 치료가 안 됐다는 사람들은 3차 치료로 치료하기 좀 힘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위궤양이나 위염, 만성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국에 가서는 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안 되죠. 보험되는 기준이 딱 있습니다. 현재 궤양을 알고 있다거나, 이전에 궤양을 알았다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위 암등으로 수술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만 보험이 돼요. 나머지 분들은 보험이 안 돼서, 환자분한테 꼭 설명을 해주고, 약을 드려야 됩니다. 위산부역제제, 우리가 이제 소수집 할 때 많이 먹는 제산제인데요. 우리 병원에도 많이 쓰고 있고, 현재 소화기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약이 위산부역제제입니다. 위산은 벽세포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위산부비가 많이 되면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만성 위염, 이런 소화성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생기냐면, 위점막 방어인자, 그러니까 위벽에서 분비되는 위벽을 보호해주는 지정맥이 나오거든요. 루커스가 나오는데, 이 루커스보다 위점막 공략이 더 많은 위산이나 혈신액이 더 많은 부위가 되면 이런 궤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아세틸콜린이나 아스피린, 히스타민 등이 이 벽세포를 자극을 하면 여기서 이제 위산이 분비됩니다. 이 자극되면 자극 물질이 프로톤 펌프를 통해서 산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물질들을 끊어주는 약들, 항콜린제나 항가스피린제, 에이스 블로커 이런 것들을 쓰면 이제 벽세포에서 위산이 분비되는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2차적인 치료제고, 현재 식도염이나 위궤양 치료제를 많이 쓰고 있는 PPI 같은 경우는 이 세 개가 다 작동을 해서 마지막 나오는 이 프로톤 펌프라는 이 수용체를 끊어줌으로써 마지막에 나오는 위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현재 나와 있는 제일 위산을 제일 잘 차단할 수 있는 약입니다. 약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판토프라졸, 베소오메프라졸 그 말고도 데스토프라졸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병원에도 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따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판토라이, 베소메졸 이런 약들이 프로토코페디에 속합니다. 위산분비의 국제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또 이제 재미없죠. 재미없는데 이 한국도 메스꺼리가 때 작용하는 약들은 구역이 왜 일어나는지 보면 우리 몸에는 연수에 구역 중추가 있습니다. 구역 중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어서 위주신경을 자극하고 인후나 인후두나 그리고 이제 소화기 주변에 묻어 있는 이런 위주신경이 자극이 되면 이 위주신경이 자극이 올라가서 구두중추를 자극하게 되고 이게 자극이 받으면 구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헤모 트리거 존이라고 CTG라고 하는 이제 실기적으로 있는 구역 중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극이 되면 구역 중추가 자극이 돼서 데스크를 못 느끼게 되고 또 뇌 쪽에 있는 이제 전전기관의 자극을 받으면 결국에 일로 다가갑니다. 여기에 보면 위주신경이 자극이 되든지 뇌에 있는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이 세로토리관에 있는 림프의 질러버리든가 이런 파동이 여기를 자극을 하고 다른 약물로 화학물질 때문에 자극을 받든
결국은 루트 중추를 자극을 해서 무혈기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바깥에 있는 이런 거를 차단,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을 작용을 막아서 무혈을 억제를 하고, 그리고 5-HT3 수용체를 자극을 끊어서 무혈을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 자극이 있는 이쪽 도파민 수용체를 끊어서 억제를 하고, 이런 약품들이 우리 병원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맥펜이나 페라나이드, 블루토파이드 계열의 도파민 체련제라든가 부스코팜 같은 콜린제라든가 5-HT3 같은 거, 이건 우리가 없습니다. 란세트론이나 온단세트론, 나르세트론, 라모세트론 이런 약품들은 항암 치료를 많이 하는 그런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단제들을 사용을 해서 구토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토 억제제는 여기 결국은 구토 중추를 자극을 안 하고 말초 쪽에서 끊어주는 약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지사제하고 설사를 안 하는 약하고 나중에 설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설사 같은 경우에는 왜 일어나느냐, 우리 몸에서 결국 밖으로 나가는 물은 한 150에서 27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 섭취하는 물의 양이 한 1에서 2리터 정도 되는데요. 이 물이 넘어가서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우리가 흡수하는 물은 장관에서 나오는 물 양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장액으로 나오는 물이 한 7리터 정도 됩니다. 내리 7리터 정도 되는 물이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대장으로는 한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밖에 안 넘어가요. 근데 대장에서 거의 한 90%, 2리터가 넘어오면 1.8리터 정도 흡수가 되고 200cc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조절이 안 되면 설사로 그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는 게 없는데 설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제 소장이나 대장에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7리터 액이 생성이 되고 그게 흡수가 되니까 물이 줄줄 새 나오거든요. 그거를 조절하는 것들이 이제 지사제로 적혀 있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병원균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독성물질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이래서 원인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 대장 안에는 대장균들이 있죠. 건강한 대장균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나쁜 균들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한 80대 20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균형이 깨지면 이런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균형을 깨게 하는 물질이 항생제죠. 병원에 이제 항생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설사를 하는 겁니다. 또 특수한 염증질환, 염증성 정지장 중에 플론이나 배양성 대장염, 뇌액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설사에 걸릴 수 있고, 스트레스 등 정신적 원인도 잠깐 운동이 증가되면서 설사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원인에 맞게 이런 치료제를 쓰면 설사가 멈춰질 수 있죠. 이 지사제로 쓰는 코덱이나 로페라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설사를 멈추기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염성 설사에 이런 로페라마이드 같은 설사 억지로 멈추게 하는 약 같은 경우는 복통을 증가시키고 장염의 회복에 더 방해를 하기 때문에 원인을 봐서 이게 감염성 설사인지 아니면 상투성 설사인지 확인을 하고 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은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성병기가 일으키는 원인이 장애 운동을 못해서 생기는 원인일 수도 있고, 장애 일부가 정면에 있기 때문에 수출하게
그래가지고 좁아져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 좁아져가지고 배변이 못 나가는 그런 변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동운동을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이 수분을 뺏어가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변이 딱딱해지는 걸 좀 방해가 해준다거나 변 양이 너무 작아가지고 장벽이 자극을 못 받아서 운동을 못하면 그 배변 크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장벽이 자극을 받아서 연동운동을 해서 배변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도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 배변량이 너무 작아서 변비가 생긴다는 경우에는 팽창성 설사제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변이 너무 딱딱하다 이런 그러면 보상투성 설사제나 염류성 설사제를 사용해서 변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장 운동을 잘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대장을 좀 자극을 해준다거나 그 변을 팽창을 시켜가지고 장벽을 좀 자극을 해서 변을 밀어내줄 수 있는 그런 약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많이 쓰는 이제 변비약들이 이렇게 이제 차전자시라든가 폴리카우필, 실콘 같은 팽창성 설사제라든가 오사구성 설사제 같은 경우는 두파약이죠.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마그네 같은 염류성 설사제 등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자극성 설사제 같은 경우는 불프락스나 아니면 뭐 세나 같은 알로에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섬유질이 많다고 복용을 하게 되거든요. 자극성 설사제 같은 경우는 이게 남용을 하게 되면 대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 이식을 하다 보면 멜라노시스 콜라이라고 장벽에 검은 그 색소물질이 침착을 해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꼭 물어보면 변비약을 장복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변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변비약을 살 때 이런 물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으면 그 약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세나나 이런 안트라노이드를 이렇게 약물 같은 경우는 초기에 약을 먹으면 배변이 좀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장복을 하게 되는데 장복하는 순간 대장 기능은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을 하게 돼요. 나중에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사용할 때는 주의 깊게 단기간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인터페론은 현재 그 시험 관련 치료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5층에 체험자 중에 인터페론 사용하는 분이죠. 인터페론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그 이형이 있는데 한 바이러스 작용도 하고 세포 중식 복제 작용도 하고 항균 종양적 작용도 하고 면역 조절도 하고 세포 분화를 유도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감염 세포를 간세포를 이렇게 모시고 들어갔다는데요. 정말 잘못 적겠습니다. DNA가 아니고 RNA입니다. 시험 감염은 이렇게 적겠습니다. 코 안에 바이럴 RNA가 이렇게 있고 크기는 몇십만 원입니다. 이런 이제 RNA가 전사를 하게 돼서 만들어져가지고 밖으로 방출이 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바이러스 합성에 필요한 인자를 끊어주는 단백질 카이네이즈가 이제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인자를 끊어주고 그리고 이게 올리고 아데닌 합성연소라고 하는데 이게 DNA가 만들어진 DNA를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고 해서 시험 감염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현재 그 인터페론하고 리바비린 병합으로 치료율은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RNA 형에다가 1형은 48주 치료를 하고 2형, 3형은 24주 치료를 하게 되고요. 현재 치료제로 나와 있는 약물을 앞으로 계속 치료제로 쓸 거냐, 아니면 새로 나온 신약으로 갈 거냐, 는 지금 현재 말이 좀 많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는, 그래서 인터페론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제일 흔한 부작용이 이제 몸살, 인플루엔자 증상이고요. 그거 말고도 우울증 같은 그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일주에서 2주 정도는 초반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왜 입원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 이제 몸살 증상 같은 경우는 1, 2주 사이에 아주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우울증 같은 증상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입원 치료를 해서 경과관찰을 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외래에서 약물과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CMIM 치료제가 새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이름은 되게 어려워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12주 치료로 거의 치료율이 95%가 넘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12주 치료하는데 현재 미국에서 유효하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현재 그 인터페론 치료하고 24주나 48주 치료하는데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치료율이 훨씬 높은 그대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이야기 유지될 건지는